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포츠 교육학 2급 필기 기출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기 있는 개념들은 2017년도부터 21년도까지 5개년 기출문제를 정리를 한 건데요. 다 보실 필요는 없고 현재 공부하시는 분들은 2017년 문제는 따로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문제가 꽤나 지엽적이고 수업 스타일이나 모형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서 최신 트렌드랑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2018년부터 21년까지 4개년 문제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서 2번 이상 출제가 되었던 문제들은 파란색으로 체크를 해 두었고요. 3번 이상 또는 매번 나오는 문제들은 빨간색으로 제가 체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은 조금 더 관심 가지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여기 있는 내용들은 나왔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한번 훑어본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보시고 문제를 푸시면은 조금 더 이해도 잘 되고 문제 풀기에 수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파트는 스포츠 교육의 배경과 개념입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요. 2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체육의 개념, 두 번째는 체육 학문화 운동. 이때 체육의 개념에서는 신체를 통한 교육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체육의 개념이 어떻게 발달을 했나 알아보면 첫 번째는 체육은 그 신체 활동을 통해서 단순히 그 몸, 체력을 향상시키는 신체 교육으로서의 개념이었다면 20세기 초반에 와서 진보주의 교육 이념이 도입이 되면서 신체를 통한 교육, 즉 신체, 몸만 발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신들, 지적인 능력, 사회적인 능력, 도덕적인 능력까지 발달을 시키면서 전인으로서의 성장을 하는 신체를 통한 교육이 체육의 개념으로 화두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나왔고요. 최근에 와서 20세기 후반에 체육학은 인간 운동의 예술과 과학으로서의 교육으로까지 발전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개념은 휴먼 무브먼트, 인간의 움직임이고요. 체육은 이런 신체를 통한 교육을 넘어서서 놀이, 스포츠, 댄스, 신체 활동, 직업 등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하는 모든 움직임을 이러한 현상 학문으로 개념 짓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체육 학문화 운동. 1960년 중반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고 체육을 학문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운동입니다. 즉 신체 교육 또는 신체를 통한 교육은 이러한 경험적 내용이 주였다면 이것을 학문의 이미지로 즉 연구하고 이론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체육의 개념과 체육 학문화 운동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교육의 정책과 제도 파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체육진흥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인데요. 이 두 법은 매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두 법만 잘 알아도 두 문제는 맞고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법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건데요. 이 법이라는 게 매년 바뀌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고 미리 공부하면은 조금 까먹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시험 보기 한 전주 정도에 이 법 전문을 다운받아서 한번 쭉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양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쭉 보시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중요한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포츠 교육의 정책과 제도 파트에서는 크게 어려운 내용의 문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식적인 수준에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의 역할.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의 역할은 학교 스포츠 클럽 및 방과 후 체육 활동을 지도하고 담임교사의 보조를 받아 혼자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의 보조를 받아 스포츠 클럽을 지도하는 겁니다. 스포츠 클럽 수업. 오답은 정규 체육 수업이었죠. 정규 체육 수업은 체육 전담 교사가 하기 때문에 스포츠 강사의 역할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다음은 체육 수업의 흥미 유발, 당연히 흥미를 유발을 해줘야 되고 스포츠 클럽 프로그램을 기획 및 적용해서 수업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학교 스포츠 클럽의 개념입니다. 이 부분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되는 문제였는데요. 학교 스포츠 클럽은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이고요. 국영수사과와 같은 교과 활동이 아니라 비교과 활동입니다. 비교과 활동 중에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하는 창체가 있고요. 그냥 쭉 자연스럽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 중에 동아리 활동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매 학기 편성해야 된다. 학생들의 신체적인 건강이나 여가 활동을 위해서 매 학기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중학교까지 의무적으로 매 학기 편성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부터는 의무가 아니죠. 이 스포츠 교육의 정책과 제도 파트에서는 새로운 게 나와도 크게 어렵지 않을 거다.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교육의 참여자 이해론 파트. 스포츠 교육의 참여자는 크게 교사나 학생이 있겠고 그 특성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스포츠 지도자의 자질. 상식적으로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학생들의 모범이 되고 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수업에 대한 전문성도 있고 인성도 있어야 하고 도덕적 의식도 있어야 하고 내용적인 부분을 넘어서 수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까지 스포츠 지도자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현장 개선 연구. 이 부분은 다소 생소했던 개념인데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보시면 현장 연구는 쉽게 얘기해서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개선하는 연구입니다. 이때 특징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나 연구자의 도움을 받는다. 즉, 집단성의 특징이 있고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연속성의 특징이 있고 한 번의 연구가 끝나면 반성적으로 탐구하고 개선해야 한다. 그래서 역동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 나오진 않았지만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개념은 현장 개선 연구의 순환적 사이클입니다.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문제를 파악하고 연구를 실행하면서 수업을 관찰을 하고 관찰된 내용을 반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개념은 문제 파악 및 계획에서는 실현 가능성, 너무 거창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을 문제로 파악을 해야 하고 실행 단계에서는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 내가 어떻게 수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환경이나 학생이 바뀌었을 때 원칙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수정이나 보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관찰 단계에서는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다. 단순히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결과를 관찰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반성 단계에서는 비판적으로 숙고하고 협동적으로 작업한다. 이 순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도자의 행동 유형입니다. 한 문제 정도 나왔고요. 지도자의 행동 유형은 첫 번째, 직접 기여 행동. 수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행동. 두 번째,
간접 기여 행동. 수업에 직접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 행동. 그리고 마지막 비기여 행동. 수업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비기여 행동은 부정적이겠죠. 그래서 직접 기여 행동을 높이고 비기여 행동을 낮춰야 되겠습니다. 직접 기여 행동에서는 과제를 가르치는 지도 행동과 과제를 가르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는 운영 행동, 주의석이나 이동하기 같은 것을 직접 기여 행동이라고 하고, 간접 기여 행동에서는 부상자 처리나 어떠한 시범이나 활동에 직접 참가하거나 교사가 심판으로 활동을 할 때 직접 기여 행동은 아니고 비기여 행동은 아닌 그 사이에 있는 간접 기여 행동을 뜻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왔던 문제들은 똑같이 나오기는 어렵고 보기 정도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개념들을 알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장 단계별 스포츠 프로그램 목적. 한 문제 나왔는데요, 최근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처음 나오는 문제들은 대부분 쉽게 나오기 때문에 너무 꼬아서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소년에서 청소년,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가면서 어떻게 스포츠 프로그램의 목적이 바뀌는지. 먼저 유소년일 때는 신체적, 인지적 발달이 목적이었다면 청소년 때에는 운동 기능을 습득을 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신체적 건강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유소년은 기본적인 사회관계, 청소년이 되면서 어느 정도 또래 친구와의 여가 활동을 한다면 성인이 되면서 사교를 즐기고 사회적 안정을 추구를 하는 것이 스포츠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다음은 자주 나오는 시든탑의 개념 중 교수 기능 연습법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가르치는 능력을 연습할 수 있는지, 그 종류로는 첫 번째, 1인 연습, 혼자서 거울을 보고 말을 하던가 몸동작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두 번째는 동료 연습, 여러 명이서 서로 봐주면서 모의로 연습을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동료 연습까지는 실제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말로, 모의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축소 수업, 마이크로 티칭이라고 해서 전체 학생들을 데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명만 데리고. 다음은 반성적 수업이라고 해서 이거 중요해요. 서로가 학생이 되어서 이 수업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토의를 하고 개선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시든탑의 교수 기능 연습법도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파트는 스포츠 교육의 프로그램론입니다. 스포츠 교육의 프로그램론과 스포츠 교육의 지도 방법론은 거의 맥락이 같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한 번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알몬드의 게임 유형은 2번 이상 나왔던 문제고, 언제든지 보기 문항으로 하나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크게 영역형, 네트형, 필드형, 표적형이 있는데, 사실 네트형과 표적형 스포츠는 이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네트형은 네트가 있는 운동, 배드민턴, 탁구, 배구 등이고, 표적형은 관역이나 표적이 있는 양궁, 다트를 의미합니다. 이때 헷갈리는 것이 영역형과 필드형인데, 영역형은 어떠한 장소에서 자신의 영역이 있고 상대방 영역으로 침범을 하는 활동들입니다. 예를 들면 축구와 럭비. 근데 이와 반대로, 이와 다르게 필드형은 같은 장소라고 해도 자신의 영역이 있는 게 아니라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역할. 그래서 공격과 수비가 공수가 전환이 된다. A가 공격을 했다면 B가 수비를 하고, B가 공격을 했다면 A가 수비를 하는 그런 역할의 변경을 필드형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정도 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과 후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학습자 적성을 고려하고 흥미를 고려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다. 교사가 가르치고 싶은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지금 배우는 내용 등을 방과후 수업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네 번째, 학교 환경을 고려를 해야 한다. 다음, 과제 제시 방법. 학생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시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 시청각 자료를 주면은 좋겠다. 말로만 계속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영상이나 사진 자료를 주면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하다. 과제가 현재 가시성이 좋나? 예를 들어 모두가 보이고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환경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 수업하기 전에 가장 뒤쪽에 있는 학생에게 내 목소리가 들리나요? 라고 물어보는 등의 어떠한 활동이 과제 제시 방법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학습자 수준에 맞는 어휘를 사용하고요. 학습자 수준에 맞는 정보를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한 번에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단계적으로 주는 것이 과제 제시 방법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움직임에 대해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활동을 분류를 했을 때 크게 비이동과 이동, 그리고 조작 활동에서는 물체를 조작하거나 도구를 조작, 그리고 전략적인 움직임이나 또는 주제가 있는 움직임, 또는 어떤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비이동은 물체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이동하지 않습니다. 한쪽 다리를 들거나 양팔을 좌우로 벌리거나, 이동에서는 물체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왼쪽으로 한 발을 걷는다던가 앞으로 걷는다던가. 물체 조작과 도구 조작을 비교를 했을 때 물체 조작은 물체를 던지고 받는 것을 의미하고, 도구 조작은 물체를 통제하기 위해서 도구를 조작합니다. 예를 들면 야구공을 던지는 동작은 물체를 조작하는 것이라면 던진 야구공을 배트로 타격하는 것은 도구 조작에 속하게 됩니다. 전략적 움직임은 역동적인 상황에서 움직임 주제는 4가지 개념에 관해서 움직임을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고, 표현 및 해석적 움직임은 어떠한 느낌이나 개념,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실제 학습 시간입니다. 실제 학습 시간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2문제 이상 출제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보고 가셔야 됩니다. 실제 학습 시간이란 학습자가 목표에 부합하는 과제를 경험하고 참여한 시간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때 집합이나 설명, 이동 등과 같은 운영에 필요한 시간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줄이고 과제 참여 시간을 늘려서 실제 학습 시간을 올려야 좋은 수업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와 관련된 개념으로 여러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개념으로는 상규적 활동, 스포츠 지도 시간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활동들이며, 예를 들면 출석 확인, 수업 준비 확인, 화장실 출입 등과 같은 내용들은 매번 교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약속을 하면 이 상규적 활동 시간이 줄어들고 실제 학습 시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깁니다. 다음은 올스테인과 레빈의 학습자 관리 기능 방법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큰 틀에서는 실제 학습 시간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이 개념만 2번 이상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잘 보고 가셔야 됩니다. 학습자를 어떻게 수월하게 관리를 하는지를 보면, 만약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고 할 때 첫 번째 신호 간섭, 손동작으로 가리키거나 또는 시선을 학생에게 두거나 하는 것을 신호 간섭이고, 접근 통제, 학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접촉 제지, 접근 통제라고 합니다. 또는 어떠한 긴장된 상황에서 유머를 활용해서 긴장 완화를 시켜줄 수도 있고, 위에 보이는 것처럼 상규적 활동을 규칙으로 삼아서 관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혹의 대상 제거, 불필요한 물품이나 위험한 물건을 제거하고요. 마지막 비정한 제거,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학습자를 아예 수업에서 제외하는 것을 비정한 제거라고 합니다. 사실 이 올스테인과 레빈의 학습자 관리 기능도 실제 학습 시간과 연관이 있고요. 밑에 보시면 주의 집중 전략도 실제 학습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첫 번째, 학습자와의 사전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휘스를 한 번 불면 하던 것을 멈춘다. 휘스를 2번 불면 교사를 바라본다. 휘스를 3번 불면 교사의 앞으로 모인다 하는 것과 같이 사전에 약속을 해두면 쉽게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고 실제 학습 시간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학생들에게 과제를 설명을 할 때는 지도자는 햇빛을 마주 봐야 되고요. 햇빛을 등지게 되면 학생들이 햇빛을 보기 때문에 교사의 시범이나 설명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또 피드백을 위해서는 학습자에게 가까이 갈 필요가 있고 수업에 불필요한 기구나 환경 요소는 제거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뒷부분에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자를 관리를 하고 상규적인 활동을 줄이면 실제 학습 시간을 올려야 된다는 개념만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링크의 내용 발달 과제입니다. 어떻게 학생들이 자신이 배운 동작이나 내용을 발달해 나가는지에 대한 순서를 설명한 것인데요. 과제를 처음 배우면 과제 제시, 그것을 연습을 통해서 수준을 개선을 하고 세련, 개선되고 향상된 수준의 기능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복잡성을 높이고 양적으로 확대시키는 확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기능을 적용하는 응용 단계가 있습니다. 이 링크의 내용 발달 과제도 2문제 이상 출제가 되었고 언제든지 보기 문항으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질문법. 질문법은 뒤에도 또 나오는데요. 앞에서 보실 것은 크게 4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회상형. 뭐뭐 했니? 라고 끝나고요. 단순히 기억을 회생하는 정도. 두 번째, 집중형. 수렴형이라고도 하며 답이 있는 개념을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분산적. 확산형 질문은 답이 없는 질문을 학생들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 것이고, 네 번째, 가치형 질문은 학생들의 의사 판단을 물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법은 뒤에도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음은 매칠러의 수업 계획입니다. 매칠러의 수업 계획은 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다소 생소해서 맞추기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매출러의 수업 계획입니다. 최근에 나온 문제인데 생소했던 사람들은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수업 지도안을 한 번이라도 짜보신 사람이면 또 수월하게 문제를 푸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수업을 하기 전에 어떻게 수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짜는 것을 수업 지도안을 짠다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크게 수업 맥락 기술, 목표, 시간과 공간, 학습 활동 목록, 과제 제시, 평가고요. 먼저 수업 맥락에서는 언제, 어디서, 어떤 수업을 할지 간단히 제시를 하고, 목표에서는 수업 전에 어떠한 목표로, 수업 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질지, 시간과 공간을 배정할 때는 환경에 대한 고려를 하고, 학생들이 배워야 할 과제를 순서대로 학습 활동 목록으로 만들고,
학생들에게 과제를 제시할 때 흥미가 유발되는 질문을 하거나 이해도를 점검을 하고 학생들이 자신 수준에 맞는 난이도에 도전할 수 있게 제시를 해줍니다. 평가에서는 평가 방법을 학생들에게 미리 서술하고 관리 및 절차상 고려사항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행동수정 전략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또 나오는데 자주 나오는 내용이라서 꼭 한번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수정이 필요한 학습자의 행동이 보일 때 그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일관적으로 대하고 학습자가 천천히 변화할 수 있게 수준별로 단계를 설정을 해주고 작은 변화부터 일으키도록 수정하고 목표를 간결하게 제시해주고 결과를 다시 피드백으로 주는 것을 행동수정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하게 다시 배워보겠습니다. 다음은 단서입니다. 단서. 학생들이 학습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을 단서라고 한다면 언어로 제공되는 구두 정보와 같이 언어로 제공되는 언어 단서, 교사의 제스처나 시범으로 제공되는 비언어 단서,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일련의 과제를 제공하는 과제 단서,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될 만한 시청각 단서, 학습자를 직접 지도하고 고쳐주는 정보 단서인 조작 단서 등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예방적 수업 관리.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좋은 수업이 되고 실제 학습 시간이 올라가기 위해서 교사가 해야 할 일들이고요.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최초 활동 통제. 처음에 학생들이 오면 어떻게 준비를 할지, 시간을 엄수하고 출석을 부르는 시간을 절약하고 주의 집중 전략, 위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하고 학생들에게 높은 피드백과 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수업 운영 시간을 기록을 하고 게시를 해서 조금 더 실제 학습 시간을 올려주고 열정, 격려, 주의의 환기를 활용을 합니다. 또 즉각적인 성과를 위해서 수업 운영 게임을 이용하는 것도 예방적 수업 관리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보시면 처음엔 긍정적 피드백, 학생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것, 그리고 부정적 피드백은 좋은 동작이 아닌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줄 때 부정적 피드백을 사용을 합니다. 긍정적 피드백이 더 좋겠죠. 세 번째는 구체적 피드백, 어떤 것이 좋았는지를 정확히 학생들에게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서브가 좋았다, 방금 손목 사용이 좋았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또는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중립적 피드백. 중립적 피드백은 교사가 어떠한 긍정적인 부분이나 부정적 또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지 않고 학생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어떠한 동작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또는 어떻게 생각해? 방금 어땠던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서 학생이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가치적 피드백.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 그 행동의 가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패스를 할 때 공만 보고 패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들고 패스를 하니 동료가 보이지. 이처럼 결과와 과정을 연결을 해줘서 그 행동에 대한 가치를 피드백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교정적 피드백. 교정적 피드백은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까지 한 번에 알려주는 교정적 피드백. 다음은 비언어적 피드백. 예를 들면 박수를 쳐준다든가 엄지를 세워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피드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스턴의 교수 스타일을 볼 건데요. 이 모스턴의 교수 스타일과 밑에 보이는 체육 수업 모형의 종류, 이것들은 매년 한 문제 이상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꼭 보고 가셔야 되고요. 체육 수업의 모습에 대해서 분류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하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모스턴의 교수 스타일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모스턴은 수업은 연속되는 의사결정의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하는 체육 수업을 A부터 K까지 11가지의 모습이 있다 라고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 과정을 보시면 모스턴은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수업 전에 결정을 해야 될 것들, 그리고 수업이 진행되는 중간에 결정해야 될 것, 그리고 수업이 끝난 뒤에 결정해야 될 것을 교사인 티처가 결정을 하냐, 또는 배우고 있는 학생이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수업 방식을 11가지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즉 이러한 의사결정의 과정이 연속된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A형부터 한번 보시면 A형은 지시형입니다. 교사가 수업 처음부터 끝까지 과제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즉 교사 제시형의 지시형 수업이 있다. 두 번째 B형, 연습형의 수업은 뭐냐면 교사가 처음 과제를 제시를 했으면 학생들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연습을 하는 수업이고, 이런 연습형의 수업은 학생들이 개별화의 시초가 된다. 즉 이때부터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어떠한 개별적인 수업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상호학습형입니다. 상호학습형은 연습형과 달리 연습형은 교사가 일일이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줬다면, 상호학습형은 또래 친구가 대신 학습 피드백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 전중후의 과정을 봤을 때 수업 중간에는 활동을 하는 학생이 수업 중에 의사결정을 하고, 그걸 관찰하는 학생이 수업 후에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상호학습형은 학생들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수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자기점검형은 이제는 학생들끼리 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점검을 합니다. 어떠한 교사가 제시해준 자료 같은 거를 보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없구나 이거를 스스로 교정하는 수업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포괄형. 포괄형 수업은 자기점검형에서 조금 발전을 해서, 자기점검형은 똑같은 과제였다면 포괄형은 학생들에게 다른 과제를 부여를 합니다. 예를 들면 120cm의 높이뛰기 봉이 있다면 자기점검형에서는 학생들은 이러한 높이뛰기를 계속하면서 자신의 동작을 점검하고 발달시켜 나간다면, 포괄형의 수업에서는 이 봉 높이가 자신의 높이에 맞춰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학생은 140을 넘고, 못하는 학생은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낮은 수준의 과제를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포괄형의 수업은 다양한 난이도의 특징이 있다. 자, A부터 E까지의 수업, 즉 지시형부터 포괄형의 수업은 어떠한 동작이나 과제에 대해서 따라하는 수준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떠한 좋은 동작을 모사하거나 모방하는 단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F형부터는 창조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F와 G형까지는 기존에 있는 개념들을 발견을 해나가고, 그 다음 H부터는 어떠한 새로운 개념을 발견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기존의 발견 중 F형을 먼저 보면, 이때는 어떤 정해진 답이나 개념이 있다면 교사가 계속 질문을 해나가면서 그 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유도 발견형이고, 어떠한 교사의 체계적 질문이 아니라 다양한 질문을 학생들에게 한 번에 던져주고, 학생들이 그 안에서 어떠한 합리적 사고를 통해서 발견을 하는 것을 수렴 발견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발견이라고 해서 확산 생산형부터 자기 학습형까지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체육 수업에서 이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업 문제로도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한번 하자면, 모스턴의 교수 스타일은 총 11가지의 체육 수업의 모습이 있다.
이때 이 체육 수업들은 교사나 또는 학생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따라서 나누어지고 이러한 수업은 연속되는 의사결정의 과정이다. 처음에는 교사가 제시한 과제를 지시에 따라서 연습을 한다면 두 번째는 학생들이 스스로 연습을 하고 그 다음 단계는 학생들이 서로 봐주고 나아가서 어떠한 과제 제시물에 따라 스스로 연습을 하는 자기점검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도전을 하는 포괄형까지 어떠한 동작에 대한 모사를 한다면 유도 발견형부터는 어떠한 창조의 개념이 가깝다. 그 중에서 교사의 체계적 질문을 통해서 해답을 발견해 나가는 유도 발견형과 학생들이 합리적 사고를 통해서 어떠한 해답을 발견하는 수렴 발견형이 있다. 현재까지 문제로 나온 것은 연습형과 자기 점검형, 유도 발견형이고 또 문제로 나온다면 상호학습형이나 포괄형, 수업 발견형 이 세 가지 정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정도를 구분할 수 있으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교수 스타일에 자세히 들어가면 스펙트럼의 이러한 것을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스펙트럼에 굉장히 이제 다양한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공부하기는 어렵고 지금 이것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구분할 수 있는 정도까지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스턴의 교수 스타일 중에서 아직 안 나온 문제 중에 하나는 의식적 사고 과정 모형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자극을 받아들이고 학습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학생들이 어떠한 교사에 제시된 자극을 받으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인지적 불일치가 오고 그거에 대한 어떠한 합리적 사고 반응, 사색을 한 다음 그거에 대한 결과를 행동이나 인지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을 의식적 사고 과정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그냥 가볍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슐만의 교사 지식 7가지. 이 부분은 3번 이상 출제되었고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중요한 개념입니다. 교사 지식 7가지의 첫 번째는 교육과정. 발달 단계에 적합한 내용을 가르쳐야 하고 두 번째, 교육 목적. 어떠한 심동 인지 정의적 목표를 정하고 그것에 대한 하위 목표를 선정하는 것. 그리고 내용 지식. 자신이 가르칠 교과에 대한 지식. 네 번째, 지도 방법 지식. 어떻게 하면 과제 전달, 설명, 피드백을 잘 할 수 있는지. 다섯 번째, 수업 방법 지식. 자신이 잘 알고 전달도 잘 하지만 어떠한 특정 사항이 수업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업에 따라서 지도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수업 방법 지식이라고 하고 또는 내용 교수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수업 방법 지식은 노하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력이 많거나 이런 경험이 많은 교사들은 이러한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수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겠죠. 여섯 번째는 학습자 특성 지식입니다. 학습자가 어떠한 기능 수준에 어떠한 체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흥미나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는 교사가 알아야 한다. 자, 마지막 7번째, 교육 환경 지식.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수업에 대한 사회적인 또는 문화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환경을 교사가 알아야 한다. 그래서 교사는 이러한 7가지 지식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슐만의 교사 지식입니다. 다음은 매칠러의 3가지 지식. 매칠러는 지식을 3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잘 알고 있는지 명제적 지식, 그리고 절차적 지식, 수업 전과 중, 후에 적용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상황적 지식, 특정한 상황이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언제 과제를 전환할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래서 매칠러는 이렇게 3가지 지식을 분류를 했습니다. 가볍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행동수정 기법. 이 부분은 2번 이상 출제가 되었고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직 안 나왔던 개념도 많기 때문에 좀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정적은 어떤 것을 주는 것을 의미하고 부적은 어떤 것을 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화는 행동의 빈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처벌은 행동의 빈도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어떤 것들이 있냐면 좋은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좋은 행동을 많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첫 번째는 행동 공표. 뭐뭐 하면 뭐를 주겠다, 뭐를 얻는다 라고 해서 교사가 공표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행동 계약. 교사가 공표를 하는 것을 떠나서 학생들과 약속을 하는 것, 행동 계약. 얘들아, 우리 뭐뭐 했을 때 뭐뭐 하기로 하자 라는 식으로 행동 계약. 자, 프리맥 원리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요. 비선호 행동으로 선호 행동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토큰. 매번 강화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강화물 대신 토큰을 주고 그 토큰으로 다양한 보상을 스스로 필요에 따라 교환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고요. 다음은 부조화 행동. 반대 행동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다음은 다음 행동에 차별하지 않았을 때 강화한다.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반에서 떠드는 학생, 수업 시간에 떠드는 학생이 있을 때 이 학생을 부조화 행동 기법으로 했을 때에는 떠들지 않는 행동의 반대는 수업에 잘 참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수업에 잘 참여를 하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일 때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강화물을 주는 것이 부조화 행동이라면, 다른 행동의 차별은 이 학생이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더라도 떠들지만 않아도 칭찬해주고 강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 보시고, 자, 밑에 있는 부분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부적 강화는 이제 도피와 회피가 있습니다. 도피는 기존의 자극을 제거하는 것이고요. 회피는 제거보다는 피하게. 다음은 정적 처벌입니다. 정적 처벌은 첫 번째는 회복적 과수정. 원상태가 될 때까지 어떠한 행동 수정을 시키는 것을 의미를 하고, 긍정적 연습 과수정. 이것은 그 행동이 잘 될 때까지 다시 시키는 것을 긍정적 연습 과수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부적 처벌에서는 타임아웃과 보상 손실이 있는데요. 타임아웃은 위에서 봤었던 비정한 제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습자를 수업 환경에서 제거하는 것. 그래서 잠시 나가 있어, 잠시 복도에 나가 있어, 이런 식으로 타임아웃. 그리고 보상 손실은 학생이 좋아하는 것을 잃게 하는 것을 부적 처벌이라고 합니다. 이 행동 수정 기법도 잘 한번 보시고요. 자, 다음은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수업의 모형 종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개념이 다양하고 세부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단 모든 것을 외울 수는 없고요. 각 모형을 구분할 수 있는 정도. 첫 번째는 각 모형을 구분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개념들은 알고 가시고, 새로 나올 것 같은 개념들은 한 번씩 읽고 가시는 정도면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모형의 종류는 총 8가지가 있고요. 한 개씩 보면은, 첫 번째는 직접 교수 모형. 이 모형은 스타일에서 지시형과 비슷합니다. 교사가 직접 학생들에게 어떠한 개념이나 동작을 알려주는 것을 의미하고, 로젠샤이는 이것을 6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던 과제를 복습을 하고, 이번 시간에 배울 과제를 제시를 하고, 이번 시간에 배운 과제를 처음에 연습을 한 다음 교사의 피드백을 받아서 독자적인 연습을 하고, 끝나면 정기적으로 복습을 하는 것을 직접 교수 모형의 한 형태다. 그래서 이렇게 6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교수 모형은 교사는 수업의 리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개별화 지도 모형입니다. 스타일에서 연습평과 비슷해요. 연습평과. 그래서 교사가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과제를 미리 계획해서 제공을 하면 학생들은 자신에 맞는 속도로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이때 학생들과 상호작용, 즉 피드백을 하면서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을 하고 또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개별화 지도 모형의 장점은 다른 직접 교수 모형과 비교를 해서 좀 더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고 또 규칙적이고 실체성이 있으며 학생들이 했던 활동들을 즉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가 계속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네 번째는 학생 개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교육 모형입니다. 스포츠 교육 모형도 여러 번 출제가 되었는데요. 스포츠 교육 모형이란 뭐냐면 스포츠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가 체육 프로그램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축구를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직접 교수 모형이나 개별화 지도 모형처럼 학생들에게 뭐 패스도 알려주고 슈팅도 알려주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축구 리그처럼 팀을 구성을 하고 팀 안에 역할을 나눕니다. 선수부터 감독, 코치, 닥터, 기자, 동작 분석가, 방송 촬영가 등 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들을 배분을 하고 실제로 축구 시즌을 한번 하는 것처럼 경기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포츠 교육 모형을 마치고 나면은 이러한 인간이 이제 목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러한 팀에서 이러한 기술들을 실제로 해보면서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축구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러한 축구 스포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박식한 사람, 그리고 이러한 팀 활동을 하면서 재미도 느끼고 흥미도 느끼면서 이 스포츠에 대해서 열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이 스포츠 교육의 세 가지 목적입니다. 또 6가지 특징, 이 부분은 좀 자주 나오는데요. 스포츠 교육 모형은 다른 모형과 달리 차시 구분이 아니라 한 시즌으로 생각을 해서 구분을 하고 학생들은 팀에 소속이 되고 그 팀별로 공식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 공식 경기에 나오는 다양한 기록들을 기록하고 또 보존을 하고 이거를 통해서 또 수업도 하고요. 실제로 이 리그나 토너먼트가 끝나면 결승전을 행사를 하고 이러한 전체 수업이 축제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스포츠 교육의 6가지 특징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교육 모형은 스포츠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스포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협동 학습 모형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그룹으로 나누어서 서로 협동을 하면서 수업을 하는데 이때 중요한 3가지 개념은 뭐냐면 어떠한 팀 활동을 했을 때 그 그룹에 보상을 주는 팀 보상이 있어야 되고 팀 보상과 더불어 학생들이 팀 활동을 할 때 책임감 있게 하기 위해서 개인 책무성을 부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룹 활동을 할 때 모든 학생들에게 학습 성공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제공을 해야 하는 것이 협동학습의 3가지 개념입니다. 다음은 협동학습 모형의 5가지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주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되고요. 처음부터 보시면 학생팀 성취 배분. 이러한 모형의 특징은 경쟁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룹에 있는 학생들은 서로 도와가면서 학습을 하지만 다른 팀하고는 경쟁을 하지 않아요. 다른 모둠하고는 경쟁을 하지 않고 그 그룹의 개인 점수를 모든 팀원의 점수를 합하여 팀의 점수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팀 점수만 발표를 하고 이것을 피드백 삼아서 다시 학습을 하는 것이 학생팀 성취 배분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 이제 경쟁하지 않는 것이 이제 장점이라면 단점은 개인의 책무성이 좀 떨어진다. 또는 이제
능력이 좀 저조한 학생이 팀에 기여하는 정도가 좀 적다라는 단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한 것이 팀게임 토너먼트. 전반적인 수업 과정은 학생팀 성취 배분과 비슷하지만 이때 팀게임 토너먼트 TGT는 각 팀의 등수별로 나와서 경쟁을 합니다. 자, 학생팀 성취 배분은 비경쟁이었다면 팀게임 토너먼트는 경쟁이다. 그래서 낮은 등수의 학생들끼리도 경쟁해서 좋은 점수를 받는다면 운동 기능이 낮은 학생도 공헌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인의 책무성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팀 보조 수업입니다. 팀 보조 수업은 팀에게 어떠한 과제나 목표를 제시를 하고 팀원이 협동하여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자신의 수준에 맞는 과제를 달성할 수 있게 되고요. 학생 팀 성취 배분과 비교를 했을 때는 팀 보조 수업은 조금 더 개인의 성장에 집중을 한 수업 형태입니다. 다음은 직소 모형은 팀별로 한 명씩 전문가가 됩니다. 자신의 맡은 역할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그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한 뒤에 자신의 팀원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서로 알려주면서 이러한 인지적, 정의적 발달을 하는 것이 직소 모형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기존에는 팀 안에서만 활동을 했다면 직소 모형에서는 팀이 한번 해체가 돼요. 그래서 A팀에 1, 2, 3, 4가 있고 B팀에도 1, 2, 3, 4가 있고 C팀에 1, 2, 3, 4 총 4명의 학생이 있다면 각 팀의 1번 학생들을 불러서 축구의 패스를 알려주고 각 팀의 2번 학생들한테는 슈팅을 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3번과 4번 학생들에게 각자에 맞는 기능을 알려주고 이것을 연습을 하고 자신의 그룹으로 돌아가서 서로 돌아가면서 자신이 배운 것,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동료에게 알려주는 모습이 이 직소 모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자신이 전문가로서 배우면서 이런 인지적 능력이 발달이 되고 돌아가서 자신이 교사가 되어서 친구들한테 가르쳐 주면서 이런 정의적 발달까지 가능한 모형이 직소 모형입니다. 다음은 집단 연구입니다. 집단 연구는 팀에게 과제랑 어떠한 일정을 알려주고 그 안에 어떠한 프로젝트를 완성하게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교사가 원하는 성취 수준을 루브릭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이러한 평가 척도를 제출을 하고 교사는 이것을 확인하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동료 교수 모형입니다. 동료 교수 모형은 앞에서 본 것처럼 모스턴 교수 스타일의 상호 학습형이랑 동일하다 보시면 되고요. 동료 교수 모형의 특징은 교사가 과제를 제시를 하면 학습자는 서로 도와가면서 과제를 이제 연습을 하고 내용을 전개를 하는 것이 동료 교수 모형의 특징입니다. 다음은 탐구 수업 모형입니다. 탐구 수업 모형은 기존의 어떠한 모형들과 달리 문제 해결 중심의 지도 모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지적인 활동이 많고요. 프로그램의 목적 자체가 기초적이고 포괄적인 어떠한 움직임이나 문제 해결력과 인지 능력, 그리고 표현력과 창의적인 움직임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형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개념은 이 목표 분류 수준. 두 문제 이상 출제가 되었고 각 목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인지적 능력을 보여주는가에 따라 6가지 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씩 보시면 첫 번째, 지식 수준에서는 단순한 기억의 상기가 가능하고 이해에서는 생각을 해석하거나 비교하는 능력, 그리고 적용 단계에서는 다른 상황에서의 활용이 가능하고 분석부터는 조금 더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는데 복잡한 개념을 분석하거나 원리를 발견할 수 있고 종합 단계에 가서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다. 마지막 평가 단계에서는
자신이 결론을 입증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해서 인지 능력을 6단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다음은 전술 게임 모형입니다. 전술 게임 모형도 2문제 이상 출제가 되었고 앞으로도 자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술 게임 모형이란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스포츠나 체육 활동에서 어떠한 전술적인 부분을 캐치를 해서 새로운 형태의 게임이나 작은 형태의 활동으로 그 전술을 배우는 것이 이 전술 게임의 모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보시면 교사가 어떠한 새로운 게임을 소개를 하면 그 규칙이나 과정을 학생들이 게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거기서 필요한 전술적인 부분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시도를 하고 그 적절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전술에 대한 이해를 마친 뒤에 자신이 필요한 어떠한 기술들을 연습을 하고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실제 게임을 수행을 하면서 이러한 전술적인 부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술 게임의 모형의 특징은 게임 형식으로 진행이 돼서 학생들이 굉장히 재밌고요. 먼저 전술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학생들의 동기나 흥미가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술 연습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규칙이나 이런 난이도 수준을 언제든지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서 변형해서 하는 변형 게임이 있고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이 끝난 뒤에 자신의 전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정식 게임이 있다. 그래서 이 4가지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술 게임 모형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임 기법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변형 게임입니다. 여기 오타가 났는데요. 변형 게임은 뭐냐면 규칙을 변경해서 학습자에게 높은 경험을 제공을 하는 것이 변형 게임입니다. 그래서 실제 정식 게임에서 규칙을 언제든지 변경을 해서 학습자들이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농구 수업에서 농구 골대가 너무 높아서 골이 안 들어가는 여학생들이 있다면 골대를 낮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수업에서 슛을 시도하기만 해도 점수를 1점 준다던가 또는 골대를 맞추기만 해도 점수를 얻는다던가 라는 식으로 게임을 변형을 하면 이 게임이 조금 더 쉬워지고 조금 더 학생들이 하고 싶어지고 흥미도 유발되면서 높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리드업 게임입니다. 리드업 게임은 이 게임에 포함되어 있는 단순 기능을 위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화를 해서 조금 더 흥미를 유발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농구 드리블을 할 때 단순히 왔다 갔다 드리블만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꽃갈 콘을 세워놓고 몇 초 이내에 갔다 오기 또는 팀을 나누어서 드리블로 릴레이 활동을 하기 등과 같이 단순한 기능을 연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화를 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변형 게임 중에 리드업 게임입니다. 자, 마지막 스크리미지는 뭐냐면 이 정식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사가 상황을 정지를 해놓고 그 필요한 부분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축구 경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중요한 순간에 멈춰서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변형 게임을 할 때는 언제든지 교사가 가르치고 싶은 모멘트가 발생이 되면 그때 잠시 게임을 중지를 하고 알려줄 수 있는 형태, 이게 스크리미지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전술 게임 모형에서 사용하는 개념들을 보시면 첫 번째는 전술적 창의성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존의 규칙 및 방법을 새로운 상황에서 구상하여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전술적 창의성이라고 한다. 자, 다음은 게임 수행 평가 도구입니다. GPAI. 이것은 문제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뭐 농구든 축구든 그것을 우리가 예를 들면 축구 수업에서 기존의 평가 방식은 드리블을 잘하거나 패스를 잘하거나 하는 식으로 기능이 잘하는 학생들, 또는 게임에서 평가를 할 때 뭐 골을 많이 넣거나 하는 형식으로 평가를 했다면 게임 수행 평가 도구는 이러한 단편적인 평가를 넘어서서 어떠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까지 평가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능이 좋지 않고 축구 경기에서 골을 많이 넣지 못했더라도 어떠하게 전술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을 하거나 뭐 팀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나 의사결정을 하거나 이러한 모든 기능들을 평가를 하는 것이 게임 수행 평가 도구다. 그래서 단순히 기능이나 눈에 보이는 외관적인 기능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게임 안에서 얼마나 전술적인 활동을 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게임 수행 평가 도구라고 한다.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주 나오는 모형입니다. 책임감 지도 모형, TPSR 모형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러한 체육 수업에서 뭘 가르치고 뭘 배우고 뭘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학생들이 이런 수업에서 책임을 느끼고 자신의 수준에서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동기 유발이 되고 책임감을 느낄 수 있게 교사가 지도해야 된다는 것이 책임감 지도 모형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회적 책임감 발달이 목적이다. 단순히 축구에서 뭐 패스를 잘하고 슈팅을 잘하고 전술을 잘 쓰고가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책임감을 발달시키는 것이 이 체육 수업의 목적이다.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교사와 학생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호작용을 하고 학생은 교사가 제시한 어떠한 과제 수행 기준에 스스로 도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학생이 진도를 결정을 하고 교사는 그 다음 시기를 결정을 한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책임감 지도 모형은 결핍 모형이 아니라 바람직한 의사결정의 습관 형성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은 이런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감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이런 개념의 결핍 모형이 아니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잠재력과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는 바람직한 의사결정 습관을 형성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책임감 지도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학생들의 책임감 수준을 알아야 되는데요. 학생들의 책임감 수준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책임감 수준의 단계는 무책임 단계부터 타인의 권리 존중 단계, 그리고 참여 노력 단계, 자기 방향 설정 단계, 돌봄과 배려의 단계, 전의 단계까지 총 6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이 두 개는 합쳐지기도 하고요. 하나씩 보시면 무책임 단계에서는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방해한다. 자, 이러한 학생들은 무책임 단계에 속합니다. 자, 타인의 권리 존중 단계는 무책임과 다르게 친구를 방해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적절하게 안전하게 참여는 하고 남들과 이런 갈등이 있는 것을 다른 학생과 갈등이 있는 것을 이제 기피하기 때문에 평화로운 갈등 해결을 시도하는 정도. 그래서 딱히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참여하는 정도. 이게 타인의 권리 존중. 자, 다음 단계는 참여와 노력의 단계. 이때부터는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동기를 부여를 하고 아직 의무감 없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참여와 노력 단계. 자, 학생들의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이 좀 더 올라간다면 자기 방향 설정 단계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교사가 감독하지 않아도 스스로 열심히 하고요. 스스로 자신의 목표까지 설정을 할 수 있고 수업에서 어떠한 부정적인 외부 영향 등이 있다면 대응도 가능하다.
자, 나아가서 돌봄과 배려의 단계는 위의 부분을 모두 포함을 하고 나아가서 교사나 타인에게 경청하고 매 수업에 대응을 합니다. 또 어려운 사람을 타인을 돕기까지 하죠. 자, 마지막 단계 전이는 지역사회에 있는 타인을 가르치거나 집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실행하는 단계까지 의미합니다. 그래서 책임감 지도 모형의 특징은 학생 수준에 있는 학생들을 바람직한 의사결정의 습관을 형성시켜 주어서 점점 높은 단계로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책임감 지도 모형의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 파트는 스포츠 교육의 평가론. 이 평가 부분도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잘 알고 가셔야 되고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데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비교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첫 번째, 거의 매번 나오는 문제인데요. 평가의 영역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체육 교육이나 비슷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어렵지 않은데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려울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체육 수업에서 이제 평가를 하는 영역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심동, 인지, 정의. 쉽게 얘기해서 심인정인데, 심동은 뭐냐면 신체적인 어떠한 요소를 뜻합니다. 달리기나 점프나 이런 기본적인 기능부터 해서 어떠한 고등 기능까지. 자, 인지적인 능력은 정신적인 것을 의미를 하고요. 정의적 영역은 뭐냐면 우리의 인격적인 요소까지 평가를 한다. 그래서 다음은 수행평가. 수행평가는 학습자의 수업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과정 중에 학생이 배우고 있는 과정 중에 지금 어느 정도 성취를 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는 실제평가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학생이 직접 알고 있는지 할 수 있는지를 수시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는 딱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또 실제적이고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수행평가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평가의 유형입니다. 평가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잘 보고 비교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평가의 유형 중에 시기에 따라서는 어떠한 활동하기 전에 학생들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진단평가, 그리고 각 단원별로 학생들이 잘 배우고 있는지 확인하는 형성평가, 그리고 어떤 일련의 파트가 끝나면 그 목표를 달성을 했는지 확인하는 총괄평가. 그래서 진단, 형성, 총괄평가의 순서를 시기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다음은 자료 유형에 따라서 질적 평가가 있고 양적 평가가 있다. 평가 주체에 따라서는 자기 평가가 있고 동료 평가가 있다. 교사 평가도 있을 수 있겠죠. 교사 평가. 평가 기준에 따라서는 어떠한 기준이 있다면 절대 평가 또는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을 평가한다면 상대 평가가 있겠습니다. 한 문제 나왔던 개념인데 맥티케의 실제 평가, 이거는 사실 수행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기 상황에서 구현 정도,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하고 있나 이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평가. 평가의 개념과 목적. 자, 평가는 어쩔 수 없이 가치 지향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이 있고 학생들이 그것을 달성을 해야 한다면 그것을 얼마나 달성을 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치 지향적이다. 자, 이와는 좀 반대로 측정이란 뭐냐면 단순히 양적으로만 계산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치 중립적이다 라는 것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평가 결과들은 단순히 그냥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주어졌을 때 또 다른 피드백이 된다. 또 그리고 관찰자로 하여금 학습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설명의 자료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가르치는 것을 평가하는 방법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평정척도. 평정척도는 뭐 3단계로 구분할 수도 있고 5단계로 구분할 수도 있고 뭐 아니다, 보통, 그렇다 이런 식으로 뭐뭐 할 수 있는가 하면은 뭐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것이 평정척도고요. 체크리스트는 뭐 예, 아니요로 대답하는 거. 인프런트 킥을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예, 아니요로 체크하는 것이 체크리스트. 자, 다음 평가 기법에서는 이제 면접법과 관찰법 이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면접법은 직접 평가자에 가까이 가서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심층적인 부분을 평가를 하고 구체적이고요. 또 질문자의 가치가 또 방영이 됩니다. 굉장히 질적으로 우수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게 면접법이고, 이와는 또 반대로 관찰법은 평가자가 학습자로부터 좀 떨어져서 양적인 부분을 측정을 하고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립적입니다. 면접법과 관찰법을 구분할 수 있는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루브릭은 보통 이제 학교 체육 수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평가 기법인데요. 축구 평가를 100점이라고 했을 때, 뭐, 슈팅 30점, 뭐, 패스 30점, 전술적 능력 뭐 40점이라고 했을 때, 뭐 각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획득을 하는지, 그래서 총점이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루브릭입니다. 루브릭.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스포츠 교육자의 전문적 성장. 그래서 이 부분도 위에 있는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잘 읽어보시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안전한 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측 및 예방을 하고 위험을 인지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중단을 해야 한다. 이제 위험을 인지하더라도 계속 해야 된다가 이제 오답이었는데요. 세 번째, 수업 전 절차 및 규칙을 학생들에게 안내해야 된다. 그리고 지도자는 적극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이게 안전한 학습 환경을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스포츠 교육학 생체 2급 필기 기출문제 정리를 마쳤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모두 열심히 공부하셔서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